그 무렵 제 딸아이의 앞길에는 오직 영원한 꽃길만이 펼쳐질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의 박복한 팔찌를 물려주지 않았으니 부모로서의 인생만큼은 아주 크게 성공한 셈이라고 저 스스로 그렇게 자부했었죠. 하지만 제 딸아이의 꽃길을 지탱시켜주던 소중한 생명 하나가 꺼졌습니다. 그 충격이 미처 가시지 않았는데 또 다른 소중한 생명 하나가 더 꺼져버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런 연이은 사태는 결국 지독한 악마 하나를 낳아버리고야 말았어요. 그 악마는 두 생명이 세상을 떠나게 된 원흉으로 난데없이 제 딸아이를 지목했고 이후로 무척이나 악독하게 괴롭혀댔습니다. 심지어 엄마인 제가 보는 눈앞에서 딸아이에게 손찌검까지 서슴지 않았죠. 당연히 저는 부모로서 딸아이를 대신해서 그 악마와 맞서 싸우려고 했는데요. 뜻밖에도 딸아이가 저에게 윙크를 날렸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말이죠.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 노릇이었습니다. 그 험한 꼴을 겪고 있으면서도 그런 모습을 엄마한테 직접 들켜놓기까지 했으면서도 엄마한테 도와달라며 손을 뻗지는 못할 망정 윙크 한 번으로 엄마를 되돌려 보내다니.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말이죠. 바로 이튿날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른 누군가의 정체였습니다. 그 누군가가 물고 온 아주 놀라운 사연이었고요. 과연 제 딸은 그날 저에게 왜 윙크를 날렸던 건지, 이튿날 저를 찾아온 누군가에게 숨겨져 있던 비밀은 대체 무엇이었을런지, 그러한 모든 진실이 담겨있는 저의 사연을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사연을 막 적기 시작한 지금, 창밖에는 빗줄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침나절부터 온종일 날씨가 짓궂더니만 결국엔 장대비가 쏟아지더군요. 오늘처럼 날씨가 싱숭생숭한 날이면 제 마음도 덩달아 싱숭생숭해져서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내가 시골이 아니라 큰 도시에서 태어났으면, 그랬다면 이 복잡한 팔자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고 말이죠. 물론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살아온 고향은 강원도에서는 가장 큰 지역이기는 합니다. 닭갈비와 막국수로 유명한 강원도 춘천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춘천에서도 외곽에 자리한 시골 지역에서 태어났고, 같은 동네 총각이었던 남편과 결혼해서 양가 모두의 가업이었던 양계장을 물려받아 닭을 키워 닭갈비 공장에 납품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왔죠. 만약 그대로 별 문제 없이 순탄하기만 했더라면 저 스스로 내 팔자는 왜 이렇게 복잡한 걸까 하는 고민은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특히나 저는 엄마로서 외동딸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단명하는 바람에 딸아이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지를 못했을 뿐더러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 때문에 딸아이에게 너무 일찍 가장의 자리를 물려주게 되었거든요. 저희 집 가업이 너무나도 억울하게 폭삭 망해버리는 바람에 집은 경매로 팔려나갔고, 그러고도 빚이 꽤나 많이 남아버린 까닭이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딸아이는 한창 꿈을 꿀 나이에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야만 했고, 가장의 짐을 짊어져야만 했지만 어디 한 군데 어둡거나 삐뚤어진 구석 하나 없이 아주 잘 자라주었습니다. 엄마인 저로서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너무 고마운 일이었죠. 자식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반듯하게 잘 자라주는 것만큼 부모에게 큰 효도가 따로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심지어 딸아이는 저에게 아주 큰 선물까지 하나 안겨주더라고요. 저기 있잖아요, 엄마. 저 오늘 엄마한테 꼭 해드릴 얘기가 하나 있어요. 무슨 얘기길래 그렇게 무게를 잡고 그러니? 평소에는 봄날의 쌀처럼 활기차던 녀석이. 왜? 혹시 요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니? 안 좋은 일은 아니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살짝 서운해하실 수도 있는 소식이기는 해요. 내가 서운하게 느낄 수도 있는 일이라고? 그게 뭔데? 너무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엄마. 그게 실은 저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어요.
에그머니나 그게 정말이야? 어디서 어떻게 만난 사람이니? 처음엔 회사에서 직장 선배로 만났어요. 둘이 같은 부서라서 맨날 딱 붙어서 일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렇게 되었지 뭐예요. 그렇구나. 아휴, 참 잘됐다. 너무 잘됐어. 근데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왜 그렇게 표정이 무거운 거야? 죄송해서요. 엄마한테는 이 세상에 저 하나밖에는 없는데 그런 제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나면 엄마가 허전함을 느낄 수도 있을 테니까요. 아휴, 그런 일이라면 개의치 말거라. 네가 시집을 간다고 해서 엄마 딸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잖니. 더군다나 엄마만큼이나 우리 딸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마음 든든하면서 기쁜 일도 또 없고.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조만간 사윗감부터 인사시키거라. 네, 맞습니다. 그때 딸아이가 제 품에 안겨준 소중한 선물은 다름 아닌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다는 소식이었어요. 집안 사정 때문에 딸아이가 혹시 결혼마저 뒤로 미루어 두다가 혼기를 놓쳐버리면 어쩌나 늘 노심초사해 왔던 저로서는 더더욱이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내친 김에 사윗감을 집으로 초대해서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었는데요. 사윗감은 보면 볼수록 참 탐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치고 보기 드물게 행동거지 하나하나 예의범절이 몸에 배어 있었을 뿐더러 외동아들이라서 그런지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란 티가 났거든요. 저희 딸을 향한 사랑도 무척이나 깊고 단단해 보였고요. 하지만 저는 두 젊은 아이의 혼사를 걱정할 수밖에는 없는 입장이었어요. 양가의 격차가 생각보다 훨씬 심했거든요. 비록 두 아이는 같은 직장 동료 사이기는 했지만 회사 내 입지부터가 달랐습니다. 대학을 가지 못한 제 딸아이는 고졸 특채 계약직 사원인데 반해서 명문대 출신인 사윗감은 장래가 촉망되는 정규직 사원이었고요. 저희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인데 반해서 서울 사는 예비 사돈댁은 경제적 기반이 탄탄하고 아주 유복한 가정이었거든요. 물론 제 마음속에는 딸아이가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치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지만 문제는 무릇 혼설한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비 사돈어른과 사부인께서 혹시라도 양가의 격차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지는 않을지 어찌어찌 결혼에 꼴이 난다고 한들 결혼 생활 내내 친정의 가난을 책잡혀서 두고두고 구박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건 아닐지. 그래서 사랑하는 딸아이가 한평생 마음고생으로 점철된 삶을 살게 되는 건 아닌지. 그게 너무나도 걱정스러웠습니다. 딸아이를 가진 애청자 부모님들이라면 그때 제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딸 자식 시집 보내려는 엄마 마음은 원래 다 그런 거니까요. 아무튼 상견례 날이 가까워질수록 제 걱정과 고민은 자꾸만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 딸아이에게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엄마가 돼가지고서는 딸아이를 자랑하지는 못할 망정 걱정이나 하고 있어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걱정으로 마음 끓이는 대신 예비 사돈어른과 사부인 앞에 우리 딸의 엄마로서 당당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긴 건 상견례 당일의 일이었어요. 그날 저는 처음 마주 앉은 예비 사돈어른과 사부인에게 저희 딸아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랑했습니다. 이런 얘기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집도 원래는 꽤나 살던 집안이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던 시댁과 친정 양가가 똑같이 해오던 가업인 양계장을 이어받았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사는 동네가 닭갈비로 유명한 춘천이어서 닭갈비 공장에 납품만 꾸준히 잘해도
돈이 쑥쑥 벌렸었거든요. 양계장 규모도 제법 큰 편이었고요. 네, 그러셨군요. 근데 어쩌다가 어려워지셨나요? 남편분께서 실례지만 단명하시면서 어려워지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비록 저는 일찍 과부가 되었지만 저희 딸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무렵까지는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양계장이 꽤나 잘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덜컥 조류독감이라는 몹쓸 역병이 창궐하더라고요. 한때는 별다른 걱정 없이 잘 지내던 저희 가족의 삶을 일순간에 뒤엎어 엎어놓은 모든 사건은 바로 그 조류독감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류독감이란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류 가축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에요. 마치 소나 돼지들에게 창궐하는 무시무시한 구제역처럼 말이죠. 당연하게도 저희 양계장에 있던 닭들은 조류독감에 걸려서 폐사하거나 역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살처분을 당했습니다. 애지중지 잘 운영해오던 양계장이 하루아침에 텅 비어버린 상황. 그것만으로도 이미 세상이 무너지는 심정이었고 실질적인 손해 또한 막심한 일이었으련만 심지어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는 조류독감으로 인해 텅 비어버린 양계장을 열심히 재정비한 뒤 다시 닭을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그 닭들마저 줄줄이 폐사하기 일쑤였습니다. 저와 고등학생 딸아이로서는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었죠. 얼마 전에 새로 키우기 시작했던 닭들도 싹 다 폐사했다고요? 그렇게 되었더구나. 분명 어젯밤까지만 해도 멀쩡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모이를 주러 양계장에 나가보니까 한 마리도 남김없이 전부 폐사했더라고. 그럼 혹시 조류독감이 재발한 거 아닐까요? 아무래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엄마가 혹시나 싶어서 얼른 신고를 했더니 가축 방역관님들이 직접 우리 양계장을 찾아왔었는데 조류독감 때문은 아니라더구나. 폐사한 닭들한테서 조류독감에 걸렸었던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그거 참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요. 무슨 짐작 가는 일이라도 없으셨어요? 양계장 일은 엄마가 최고 베테랑이잖아요. 할아버지랑 외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가업이니까요. 모르겠어. 내 한평생 양계장에서 일하면서 닭들이랑 같이 살아왔지만 이런 경우는 난생 처음이거든. 이처럼 애써 다시 데려다 놓은 닭들이 영문모를 이유로 줄줄이 폐사하기를 몇 차례. 그러는 사이 저희 집 가세는 빠르게 기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양계장 규모가 꽤나 컸던지라 하루하루 퍽퍽 쌓여가는 적자와 손해가 정말이지 아주 막심하더라고요. 자연스레 저희 집은 날이 갈수록 가세가 기울어가기 시작했죠. 다만 그런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모범생 딸아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떡하니 합격했는데요. 하필이면 바로 그 무렵에 저희 집은 결국 파산을 맞이하고야 말았습니다.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빚을 갚았지만 그저 언발에 오줌 누는 격이었고 급기야 살던 집까지 경매로 팔려나갔지만 그럼에도 빚이 한참씩이나 많이 남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러한 모든 일이 저만의 고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아이에게 파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말 잘 듣거라. 학자금 대출이라도 받아서 대학교 등록금부터 내. 서울에서 지낼 자취방을 따로 마련해주기는 어렵겠지만 학교 기숙사비는 엄마가 어떻게든 준비해볼게. 그러니 집안 걱정은 말고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열심히 공부하려무나. 하지만 딸아이의 생각은 저와는 완전히 다른 모양이었어요. 그럼 엄마는 어디서 어떻게 지내시려고요? 주머니에 여간비도 한 푼 없는데 집이 경매로 팔려나가는 바람에 당장 내일까지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엄마 걱정은 굳이 할 필요 없어.
엄마 친구 영숙이 아줌마 알지? 당분간 그 아줌마네 집에서 지내기로 했거든. 아, 거짓말. 영숙이 아줌마네 집이 아니라 과수원에 있는 컨테이너 농막에서 지내기로 한 거잖아요. 아이, 그건 네가 어떻게 알았니? 영숙이 아줌마네 딸한테서 전화 왔었어요. 엄마가 그 집 과수원 농막에서 지내기로 했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다면서요. 아유, 그랬구나. 동네 참 좁다 좁아. 그치만 지금의 어려움은 순전히 엄마의 고난일 뿐이야. 외동딸이 너한테까지 그림자가 드리워지도록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엄마 걱정 말고 학자금 대출이라도 받아서 대학 가려무나. 아니요, 싫어요. 세상 천지 어려움에 처한 부모를 모르는 척하는 딸 자식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 부모를 뒤로한 채로 대학 가봤자 공부가 마음 편히 될 리도 없고요. 너 자꾸 고집 부릴래? 남들은 억만금을 주고도 못 들어가는 명문대에 떡하니 합격까지 해놓고서는 기어이 가난 때문에 입학을 포기할 참이야? 가난 때문이 아니라 효심으로 포기하려는 거예요. 서로 어깨를 맞대고 이제가면서 삶의 파도를 이겨내라고 저희가 가족인 거잖아요. 그러라고 하늘이 저를 엄마의 딸로 점지해 주신 거기도 하고요. 저한테는 엄마의 딸로 사는 것만큼 세상에서 행복한 일이 또 없으니까 저는 누가 뭐래도 인생 최고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러한 딸의 효심에 제 눈에서는 감동의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가장의 짐을 짊어지려는 딸아이가 마음 한편으로는 무척이나 고맙고 대견하면서도 너무너무 미안했죠. 아무튼 다시 상견례날 이야기로 돌아와서 저는 예비 사돈어른과 사부인에게 딸아이의 자랑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제 딸이 명문대 입학을 포기하더군요. 그리고는 곧장 서울로 가서 고졸 특제 계약직 사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짬짬이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면서 저희 집에 쌓여있던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엄마 된 저 또한 딸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이런저런 허드렛 일을 전전하면서 같이 빚을 갚았고요. 그럼 지금은 빚을 다 청산하셨나요? 네, 저희 모녀가 합심해서 모두 다 갚았습니다. 게다가 딸아이가 저한테 효심으로 돈을 보태준 덕분에 컨테이너 농막에서 지내는 신세도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썩 나쁘지 않은 전셋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혼수를 마련할 자금이 넉넉하지는 않게 되었지만요. 여하간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딱 하나뿐이에요. 제 딸아이가 얼마나 심성이 곱고 어여쁜 효녀인지 두 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제가 말을 마치자 예비 사돈어른과 사부인이 제 딸아이를 잠시 묵묵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돈어른은 이내 제 딸아이에게 아주 포근한 미소를 지어주셨고 사부인은 제 딸아이를 꼭 안아 다독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실은 우리 아들 통해서 사연은 미리 다 전해들었단다. 그래서 오늘 이 시엄마와 시아빠는 너한테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 얘 아가, 우리 새아가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지? 이제는 아무 걱정 말거라.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는 대한민국 어머니가 친정엄마랑 시엄마랑 이렇게 둘씩이나 있는데 앞으로 뭐가 걱정이겠니? 이어서 사부인은 제 마음 또한 무척이나 따뜻하게 다독여 주셨습니다. 사부인께서도 이제 더는 마음 졸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애당초 저희는 결혼을 반대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두 아이의 행복한 앞날을 축복도 할 겸 딸아이를 평생 행복하게 잘 보살펴 주겠노라고 사부인께 약속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니까요. 그런 사부인의 말씀을 들으며 아니 결혼식을 올린 딸아이가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지켜보는 내내 제 머릿속에서는 하늘이 딸아이의 효심에 감동해서
크나큰 복을 내려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단 한시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사돈어른과 사부인처럼 마음씨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시부모를 만나는 건 쉽지 않은 일일 테니까요. 물론 저희 딸아이 또한 시부모님을 아주 잘 봉양하는 효부 중의 효부였습니다. 젊을 적부터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었다는 시아버지가 걱정된다면서 스스로 신혼방을 시댁에 차렸거든요. 요즘 세상에 시부모님 모시고 살겠다는 며느리는 아주 드문데도 말입니다. 두 사돈께서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저희 딸에게 무척이나 고마워하셨고, 특히나 사돈어른의 며느리 사랑은 그야말로 지극정성이었어요. 언제 하루는 딸아이가 선물 받은 꽃다발 사진을 휴대폰 사진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그게 뭔 꽃다발인가 싶었던 저는 얼른 딸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았죠. 갑자기 웬 꽃다발이니? 오늘 혹시 무슨 기념일이니? 그러게요.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매일매일이 기념일이래요. 누가? 김서방이? 아니요, 시아버지께서요. 외출 다녀오실 때마다 며느리 생각이 난다면서 매번 이렇게 선물을 사다가 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어쨌거나 사돈어른도 옛날 남자라서 사내된 체면에 며느리 줄 꽃다발을 직접 사오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디 그것뿐이겠어요. 지난 겨울 내내 매번 먼 길을 돌아가면서까지 붕어빵이랑 풀빵을 사다 주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도 저한테 친딸 이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요. 덕분에 저 요즘 진짜 너무 행복해요. 엄마, 우리 시댁에 시집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처럼 사돈어른과 사부인은 제 딸아이를 정말 친딸처럼, 때로는 공주님처럼 아주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희 딸아이의 결혼 생활은 영원히 꽃길만 펼쳐질 것 같았어요. 부모인 저로서는 엄마의 박복한 팔자를 물려주지 않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나 우리네 인생살이라는 것이 오직 좋은 일만 누리면서 살 수는 없는 법이더라고요. 제 딸아이의 결혼 생활에도 뜻밖의 위기가 닥쳐오고야 말았으니 그 위기는 바로 사돈어른께서 중풍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서방이랑 사부인까지 다들 병원에 있다고? 네, 엄마. 상황이 다급해서 오래 통화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부탁 하나만 짧게 드릴게요. 그래.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다 해줄게. 나도 사돈어른이랑 사부인한테 딸 자식 잘 보살펴준 은혜를 갚아야 하니까. 특별한 건 아니고요. 아마 당분간 친정에는 잘 찾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아버님께서 혼자서는 거동을 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풍이라는 병이 원래 그렇게 무섭습니다. 가까스로 혼수 상태를 면하거나 생명을 구한다고 한들 이미 뇌가 손상되어 버리는 바람에 팔이나 다리가 마비되는 경우가 부지기수거든요. 당시의 사돈어른의 상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반신에 마비가 오는 바람에 혼자서 거동을 하기는커녕 화장실을 참을 수가 없어서 성인용 기저귀까지 착용해야 했으니까요. 이에 딸아이는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된 시아버지를 자신이 직접 보살피기 위해서였죠. 물론 김서방과 사부인의 반대가 아주 극심했어요. 특히나 사부인이 완강하게 반대를 했다더라고요. 이쯤에서 너랑 아범은 따로 분가해서 나가 살도록 하거라. 분가할 집은 이 시애미가 마련해 줄 테니 돈 걱정은 말고. 어머님, 혹시 저희를 일부러 분가시키려는 거세요? 당연하지. 공주님처럼 귀한 며느리한테 시아버지 간병을 맡길 수는 없잖니. 내 남편 간병은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분가하려무나. 아니요. 그런 생각이시라면 분가하지 않을래요. 며느리가 없으면 몰라도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시아버지 간병은 당연히 며느리가 맡아야죠. 더군다나 어머님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어머님 연세도 적지 않으신데 그 힘든 간병을 혼자 도맡으시는 건 너무 무리한 일이잖아요. 정 나 혼자서 힘들다 싶으면 간병인을 붙이면 돼. 아무리 그래도 가족 손길, 딸 자식 손길만 하려고요? 며느리도 자식이고 시부모님도 부모님이니까 우리 아빠 간병은 딸 자식인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바로 그날부로 딸아이는 시아버지를 아주 극진하게 보살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반신 마비로 인해 걸을 수 없는 시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우고 이따금씩 함께 콧바람을 쐬러 다녀오는가 하면 대소변이 묻은 기저귀도 직접 처리하는 등 그야말로 하늘이 나온 효부였고 일거수일투족 시아버지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죠. 그랬던 딸아이 덕분에 사돈어른은 중풍 환자치고는 아주 평온한 일상을 보내셨고 얼마 뒤 잠들듯 아주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는데요. 딸아이의 시댁에 애군이 들어도 아주 단단히 들어버렸던 모양이었는지 연이어서 참변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딸아이의 남편이 사람 좋고 건강하던 김서방이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지더니 그 길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사위의 장례식에 조문을 하며 저는 솔직히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어디 물려줄 것이 없어서 엄마의 과부 팔자를 외동딸에게 물려주냐는 원망이었죠. 물론 그건 제 생각이었을 뿐 하늘이 정말로 과부 팔자를 딸에게 물려준 건 아니었어요. 김서방이 단명한 이유는 사돈댁 집안 내력이었으니까요. 사돈어른의 중풍은 뇌경색으로 인한 뇌출혈이었고 김서방 또한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며 그 집 할아버지 또한 비슷한 증상으로 임종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즉 김서방은 집안 대대로 마치 유전되듯 물려내려오는 병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고야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졸지에 미망인이 되어버린 딸아이는 남편의 장례식을 꿋꿋하게 치렀습니다. 딸아이의 곁에는 사랑하는 남편과 외동아들을 연달아 잃어버린 채로 장례식 내내 혼절했다가 깨어나고 깨어나기가 무섭게 또 혼절하는 시어머니가 있었으니까요. 딸아이는 시댁의 기둥으로서 그 참담한 현실을 이를 악물고 버텨낼 수밖에는 없었던 거죠. 자신마저 무너져 내리면 시어머니가 더 힘들어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일 테니까요. 또한 제 딸아이는 남편의 장례식을 마친 이후로도 계속 시댁에서 머물며 상심으로 괴로워하는 시어머니 곁을 지켰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일 친한 친구인 영숙이로부터 예기치 못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자기 딸이랑 우리 딸이랑 어릴 때부터 아주 친한 사이였었잖아. 그래서 그랬는지 자기네 딸이 엄마한테는 차마 입도 뻥끗하지 못할 이야기를 우리 딸한테 털어놓은 모양이더라고. 엄마한테는 차마 못할 얘기를 친구한테 고백했다고? 자기 딸네 시어머니가 남편이랑 외동아들이랑 연달아 떠나보내는 바람에 정신이랑 마음이 한꺼번에 모두 무너져 내린 모양이야. 대체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이래? 그 사람 좋던 시어머니가 외동아들 장례식 끝나기가 무섭게 아주 악독한 여편네로 돌변했다더라고. 며느리 눈만 마주치면 욕지거리를 퍼부으면서 자기네 가족 잡아먹은 애군덩어리 취급을 해대지를 않나. 심지어는 통장을 얼굴에 집어 던지면서 그렇게 악을 질러댈 수가 없더래. 그 돈 받고 거지 같은 친정으로 가서 다시는 자기 앞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네, 맞습니다. 그날 제가 친구 영숙이로부터 전해들은 딸아이의 소식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그 사람 좋던 사부인이 남편과 외동아들을 연달아 떠나보내면서 정신과 마음 모두에 문제가 생겨버린 나머지
제 딸아이를 그토록 혹독하게 구박하는 악인으로 돌변했다는 소식이었으니까요. 이에 저는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말이 사실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요즘 우리 시어머니가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건 맞아요. 그럼 네 얼굴에 통장을 집어 던졌다는 얘기까지도 사실이니? 영숙이네 아줌마가 벌써 거기까지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랬으니까 엄마가 물어보는 거잖아. 거짓말 한마디 보태지 말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해 주렴. 그게 솔직하게 말하자면 다 사실이에요. 네 팔자는 시댁 식구들 잡아먹는 팔자인 것 같고 그런 며느리랑 계속 같이 지내다가는 어머님도 언제 단명할지 모르니 무서워서 안 되겠다면서 저한테 통장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 돈 가지고 친정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평생 거기서 살라고. 다시는 시댁 근처에 얼씬조차 하지 말라고. 아이고야, 복장이 터져서 정말. 남편이랑 외동아들을 연달아 잃은 충격이 아무리 커도 그렇지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하루아침에 돌변한다니? 여하간 일단 짐 싸서 집으로 돌아오려무나. 다음 일을 어떻게 할지는 너희 시어머니랑 떨어져 지내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면 돼. 그렇게 단호하게 외친 저는 곧장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나가야 딸아이를 집으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딸아이는 몇 날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 한 통조차 없었어요. 당연히 제가 시켰던 대로 집으로 돌아오지도 않았고요. 이에 한참 고민하던 저는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그 집을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는데요. 그때 제가 일부러 반찬까지 준비했던 이유는 며칠 사이에 상황이 어떻게 변했을지 전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만약 그 며칠 동안 사부인이 잘못을 스스로 깨달았다거나 혹은 병원에서 우울증 약 같은 거라도 처방받아 복용하면서 잘못을 깨달았다거나 그래서 제 딸아이에게 100배 사죄를 했고 고부간의 갈등이 화해를 맞이한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저는 사부인에게 직접 만든 반찬을 내어주며 일종의 경고만 하고 돌아올 생각이었던 거죠. 반찬을 내어주면서 당신네 며느리한테도 버젓이 친정이 있고 든든한 친정엄마가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다시는 저희 딸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무언의 강력한 경고라고나 할까요? 물론 사부인이 악독한 모습 그대로라면 반찬이고 나발이고 얼굴에다 대고 확 다 집어 던지면서 딸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돌아올 작정이었죠. 그날 저는 그런 각오로 춘천에서 서울까지 먼 길을 출발했는데요. 마침내 그 집 앞에 도착하던 바로 그 순간 저는 일부러 바리바리 한가득 준비해간 반찬통을 그만 바닥에 툭 하고 떨어뜨릴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딸아이가 그 효심 깊은 외동딸이 악독하게 돌변한 시모의 손에 집 밖으로까지 끌려 나와서는 손찌검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순간 격분한 저는 당장이라도 그 여편네 머리채를 쥐어뜯을 기세로 외쳤습니다. 이봐요 사부인, 이게 대체 무슨 만행입니까? 보면 몰라요? 시댁 식구들 목숨 잡아먹는 악귀 같은 며느리를 내 집에서 쫓아내려는 거지. 여간 마침 잘 왔소다. 온 김에 그 집 딸 자식 데리고 썩 꺼지셔. 바로 그때였습니다. 딸아이가 그 여편네 몰래 저를 향해 슬쩍 윙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건 누가 봐도 일단 모르는 척 넘어가달라는 일종의 은밀한 신호였습니다. 그제서야 제 눈에 들어온 딸아이의 표정이 참으로 묘하더라고요. 악독하게 돌변한 시모한테 억울하게 손찌검을 당하는 표정으로는 전혀 보이지가 않았고 오히려 자기한테도 다 생각이 있다는 듯한 표정 같았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마인 저만큼은 딸아이의 표정을 훤히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딸아이는 몸은 손찌검을 당하고 있을지언정 마음속으로는 무언가 굳은 결심을 단단히 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에 저는 조용히 돌아서서 집이 있는 춘천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딸아이가 저한테 윙크까지 했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을 테니까요. 그 녀석은 저보다 훨씬 속이 깊고 현명한 아이였기에 저로서는 일단 딸아이의 의중대로 행동해주는 것이 최선일 테니까요. 다만 그럼에도 저는 그날 밤을 꼬박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제 아무리 딸에게 무슨 생각이 있음이 분명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녀가 손찌검 당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건 크나큰 충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튿날 점심나절의 일이었습니다. 난데없이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 사부인이 저희 집 현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더라고요. 특이한 건 무릎 꿇고 앉아있는 사부인 곁에 처음 보는 지팡이 하나가 놓여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부인은 평소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아무튼 졸지에 사부인을 마주하게 된 저는 일단 따져 물었습니다. 우리 집 귀한 딸 자식을 쥐잡듯 잡아댈 때는 언제고, 이건 또 무슨 상황입니까? 도대체가 얼마나 더 추태를 보여야 직성이 풀리겠느냐고요? 그러자 사부인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 저에게 묵묵히 건네주더라고요. 그 무언가를 바라본 저는 그야말로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이었습니다. 그건 통장이었거든요. 보시다시피 제가 가진 전 재산이 모두 들어있는 통장입니다. 조만간 집도 처분할 예정이니까 그때 가서 집 처분한 돈도 전부 다 드릴게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정말. 어디 이유나 들어봅시다. 알량한 통장 뭉치 앞세워서 이러는 이유가 대체 뭐죠? 다른 거 없습니다. 그저 제 전 재산을 다 받아가는 대신에 우리 며느리랑 저의 인연이 영원히 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있을 뿐이죠. 정말 우리 딸이 시댁 식구들 목숨 잡아먹는 팔자라고 생각하세요? 혼자 남은 그쪽 목숨까지도 잡아먹힐까봐 무서워서 돈 줄 테니까 그거 먹고 떨어지기라도 하라는 겁니까? 벌써 다 알고 계시는군요. 당연하지. 내가 어제 괜히 찾아갔겠어? 나도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어, 이 사람아. 제가 그렇게 외치자 사부인이 사색이 되더니 제 앞에 넙죽 절을 하며 난데없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사부인이 울며불며 저에게 했던 말은 욕지거리도 아니었고 폭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싹싹 빌며 애원하고 간절한 부탁일 뿐이었죠. 제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사부인. 제가 준비한 돈이면 따님께서 한평생 돈 걱정 없이 호의호식하면서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이 못난 시애미와 인연은 이쯤에서 끊어낼 수 있도록 사부인께서 따님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그토록 악독하게 굴어댈 때는 언제고 바로 이튿날이 되기가 무섭게 저희 집 앞에 불쑥 찾아와서 싹싹 빌며 했던 말들은 누가 들어도 저희 딸아이를 배려해주는 느낌이 확연했거든요. 더군다나 어제 있었던 일 또한 다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꾸만 묘한 위화감까지도 들었습니다. 어제의 기억을 자세히 다시 되짚어보면 사부인은 비록 말은 험하게 하고 행동은 악독하게 했을지언정 저희 딸의 등짝으로 향했던 손찌검에는 힘이 실려있지 않았어요. 마치 제 딸아이가 맞아서 아픔을 느끼는 걸 원치 않은 것처럼 말이죠. 더군다나 딸아이는 그 광경을 목격한 저에게 윙크까지 해가면서 일단 모르는 척 넘어가 달라는 신호까지 보냈었고요. 이래저래 도무지 혼자서는 모든 진실을 파악해내기 어려웠던 상황. 저는 하는 수 없이 집 안쪽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봤을 때는 너희 시어머니가 지금 며느리를 걱정하고 있는 걸로 느껴지는데 너도 그렇게 느꼈다면 얼른 좀 나와보렴. 나와서 두 사람이 같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해봐. 아유, 안 그랬다가는 엄마 머리가 터져나갈 지경이란다.
네, 맞습니다. 그때 저희 집안에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딸아이였어요. 딸아이는 어제 일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 직접 차를 끌고 집으로 찾아왔던 참이었는데요. 딸아이가 막 집에 도착하던 찰나에 연달아서 사부인이 초인종을 누르게 되면서 저로서는 딸아이에게 이렇다 할 설명조차 듣지 못한 채로 사부인과 대면하게 되었던 거죠. 물론 사부인은 제 딸아이가 집에 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눈치였어요. 제 딸아이가 모습을 드러내기가 무섭게 크게 당황하며 한참을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밖에 볼 일이 있다면서 차를 끌고 나가더니 그 볼 일이라는 게 친정에 오는 거였어? 그러는 어머님이야말로 방금 저희 어머니한테 하셨던 말씀이 대체 뭐예요? 제가 듣기로도 저를 위해서 일부러 시댁에서 내보내려는 것처럼 들리던데요. 지금껏 계속 그렇게 느껴졌었고요. 아이, 착각하지 말거라. 시댁 식구들 목숨줄 잡아먹는 며느리가 무서워서 친정으로 반품해버리려고 했던 말들일 뿐이니까. 그러자 소리 없는 한숨을 내쉰 딸아이가 난데없이 손가락을 몇 개 펼쳐 들더니 사부인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제 손가락이 몇 개 펴져 있는 것 같으세요? 너 지금 시엠이 놀리는 거니? 내가 너희 친정엄마한테 무릎 꿇고 있다고 해서 너까지 나를 만만히 보는 게야? 일단 대답부터 해주세요. 당연히 네 개지. 제 아무리 내가 노안이 왔기로써니 아직까지는 청정해. 보일 건 다 보인다 이거사. 순간 저는 흠칫 놀라고야 말았습니다. 왜냐면 그때 제 딸아이가 펼쳐들고 있던 손가락은 사부인의 말처럼 4개가 아닌 딱 2개였거든요. 더더욱이 놀라웠던 건 이어지는 딸아이의 말이었습니다. 정말 4개로 보이신다고요? 그렇다는 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악화되고 있다는 말씀이시겠네요. 그래서 지팡이까지 짚고 나오셨던 거네요. 앞이 잘 안 보이시니까. 아이, 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눈이 어디가 어떻다고?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머님. 저도 이미 다 알고 있다고요. 막막 색소 변성증 때문에 하루하루 시력을 잃어버리고 계시잖아요. 괜히 헛된 망상으로 생사람 잡지 마라. 나 멀쩡해. 아주 건강하다고. 내 인생에 드리워진 문제는 그까지 병이 아니라 시댁 식구 명줄 잡아먹은 며느리 단 하나뿐이니까. 됐다. 더 떠들 것도 없이 오늘 이 자리에서 결판을 짓자꾸나. 이 통장 받고 내 앞에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어머니, 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오래지 않아서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맹인이 될 시어머니를 행여라도 제가 평생 모시고 살겠다고 그럴까 봐서 저한테 일부러 악독하게 굴면서 떼어내시려고 이러는 거잖아요. 아니, 그 얘기를 네가 어떻게... 아범 장례식장 비상계단에서 어머님이 친구분 붙잡고 펑펑 울면서 하셨던 말씀을 제가 어쩌다가 우연히 엿듣게 되었어요. 효부 며느리 평소 성격 같아서는 시어머니가 맹인이 되든 어쩌든 평생 돌보면서 살겠다고 나설 것이 뻔한데 그러기에 우리 며느리는 애도 없고 너무 젊고 앞길도 창창하다고. 그런 며느리한테 앞으로 한평생 장님 시어머니 뒷바라지를 시키게 되면 며느리한테 너무 미안하고 사부인께 죄송스러워서 어쩌냐면서 한참을 흐느끼다가 실신까지 하셨었잖아요. 그런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김서방의 장례식 당시 저는 사부인이 남편과 외동아들을 연달아 떠나보낸 슬픔과 충격 때문에 연달아서 실신했었는 줄로만 알았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사부인이 연달아 실신했던 건 물론 가족을 잃은 슬픔 또한 컸지만 그보다도 저희 딸아이를 향한 걱정이 더더욱 컸기 때문이었죠. 그때 사부인은 이미
망막 색소 변성증 확진을 받은 상황이었을 뿐더러 제 딸아이의 평소 심성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시어머니를 절대로 외면할 수 없다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 기정사실과도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부인은 확진 사실을 숨긴 채로 일부러 악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젊고 앞길이 창창한 며느리를 머지않아 시각장애인이 될 시어머니 곁에서 어떻게든 떨쳐내기 위해서 말이죠. 더군다나 사부인 입장에서는 기왕지사 확실히 정을 떼주는 쪽이 저희 딸을 위해서 훨씬 이롭다고 여겼다더라고요. 며느리가 확실히 정을 떼야 살면서 시댁 소식을 궁금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테니까요. 혹시 나중이라도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시각장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시 되돌아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나설지도 모르니까요. 제 딸은 충분히 그럴 만한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이니까요. 아무튼 그러한 사연을 모두 알게 된 저는 우선 딸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엄마한테 아무 말 없었던 거야? 어제도 일부러 윙크까지 해가면서 모른 척 넘어가 달라는 신호를 보냈던 거고? 어떻게 해서든 계속 시어머니를 보살피면서 살고 싶어서? 맞아요. 언제 한번 제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어요. 어제 일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랬고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제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찾아왔는데 제가 설명을 시작하시기 전에 시어머니께서 도착하시지 뭐예요. 아휴, 그랬구나. 우리 딸이 혼자 마음고생이 심했겠어. 마음고생 혼자 한 거 아니에요. 저 시어머니랑 둘이서 같이 했죠. 어머니께서 저희 앞날을 위해 보내주시려고 일부러 험하게 행동한다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투병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를 함부로 꺼낼 수가 없어서 얼마나 난처했는지 몰라요. 어머님을 계속 모시고 살려면 저는 괜찮다고 설득해야 하는데 저를 걱정해 주시는 어머님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설득할 만한 뾰족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휴, 그래. 며느리를 위해서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사부인이나 그런 사실을 다 알면서도 설득할 방법을 찾지 못했던 우리 딸이나 두 쪽 다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니. 엄마는 다 이해해. 그렇게 딸을 위로한 저는 이번에는 사부인을 꼭 끌어안아 다독여드렸습니다. 사부인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 딸을 자식처럼 아껴주셨던 만큼 병원 때문에 젊은 딸 자식 앞길을 막게 되는 건 아닐지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셨겠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몹쓸 시애미의 악행을 꼭 참고 견디느라 고생은 따님이 다 하셨죠. 더군다나 지금도 제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앞길 창창한 따님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저와의 인연은 여기서 마침표를 찍는 게 맞습니다. 말을 마친 사부인은 제 딸아이의 뺨을 어루만지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날아가렴. 이 못난 시애미한테 발목 잡히지 말고 새 삶을 찾아서 훨훨 날아가렴. 훨훨. 그날 저희 딸은 울음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바람에 차마 아무런 대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인 저는 딸아이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 마음 그대로를 사부인에게 대신 전달했어요. 저희 딸을 며느리로 받아주시던 날에 사부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는 대한민국 어머니인 친정엄마랑 시엄마가 둘씩이나 있는데 앞으로 뭐가 걱정이겠냐고 말이에요. 그때 그 말씀을 제가 딸아이를 대신해서 돌려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효부가 며느리고 딸 자식을 그토록 훌륭한 효부로 키워낸 엄마가 사돈인데 사부인 앞날에 대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러니 저희 딸을 헐헐 날려보내줄 생각은 이제 그만하시고 사부인께서
저와 딸아이에게 훨훨 날아오십시오. 제가 서울로 올라가든 사부인을 춘천으로 모셔오든 해서 딸아이랑 같이 잘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저는 머지않아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건데 그런 제가 곁에 머물면 분명 많이 불편하실 텐데요. 그건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 사부인이랑 저랑 오래 알고 지낸 중마고처럼 때로는 마음으로 이어진 친가족처럼 그렇게 지내면 그까지 불편함쯤은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아니, 오히려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가족으로서 함께 지낼 날들은 아주 많이 행복할 거라고. 이로써 저와 딸아이의 일상을 뒤흔들었던 모든 사건들이 행복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부인은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시기 직전에 서울에 있는 집을 정리하고 춘천에 큰 집을 한 채 마련하셨어요. 바로 그 집에서 저와 딸아이와 사부인, 이렇게 세 식구가 마치 친가족처럼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죠. 더군다나 사부인은 가진 전 재산의 관리를 제 딸아이에게 맡겼어요. 제 딸은 사부인에게도 딸자식이니까요. 딸자식이 앞을 못 보게 된 엄마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나중에, 아주 나중에 엄마가 천수를 다 누리고 세상을 떠난 다음에 물려받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니까요. 물론 앞을 완전히 못 보게 된 사부인과 함께 지내는 일상은 말처럼 쉽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저와 사부인은 그동안 살아온 세상 자체가 서로 완전히 다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와 딸아이는 최소한 힘들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쉽게만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 아닌 것처럼 가족 또한 지지고 볶으면서 살아가기는 마찬가지일 뿐더러 더군다나 중요한 건 그럼에도 서로를 얼마나 믿고 의지하며 함께 행복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일 테니까요. 그런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저희는 누가 뭐래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한 가족이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